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의 평온함은 거대한 착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장을 평범한 등락의 연속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상승세가 곧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리고 가격 그래프가 예의 바르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압력이 한계치까지 차오를 때 시장은 결코 예의 바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은 동시에 두 방향에서 잡아당겨지는 거대한 힘의 균열 속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산업적 수요가,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투자 수요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움직임은 초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친 변동성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의 거대한 이전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가 아닌 인간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는 차트 위의 숫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인간의 심리에서 끝납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최근의 움직임은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거칠고 난폭합니다. 한 주는 안정적으로 보이다가 다음 주는 무자비하게 하락하고, 그러다 하룻밤 사이에 급등하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듯 가격을 재설정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이 가진 악명 높은 명성입니다. 이 금속은 인내심을 가진 자에게는 보상을 주지만 끊임없는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장에 새로 진입했다면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와 잔혹한 하락 조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락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잔인한 하락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 안에 머물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분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시장에서 쫓겨나 결국 자신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것을 빈손으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에 찍힌 숫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높으니 지금은 고점이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높은 가격이 자동적으로 사이클의 후반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가격은 단지 1단계가 드디어 깨졌고 2단계가 이제 막 장전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금속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거대한 파도로 움직입니다. 이 파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타이밍을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불신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왔거나 혹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시장은 귀금속을 마치 서커스의 구경거리처럼 취급하고 광산 기업들을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처럼 대우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곧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인지의 단계입니다. 거대 자본이 추세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가 개선되고 터무니없이 낮았던 가치평가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도는 광기의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금속 전문가가 됩니다. 평범한 기업들이 기적처럼 포장되어 거래되고 리스크 관리는 사라지며 택시 운전사와 식당 종업원까지는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세 번째 파도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인 중 몇 명이나 은과 광산주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건너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일찍 진입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가격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찍이라는 것은 대중의 자산 배분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기업의 가치가 새로운 가격 체제에 맞춰 완전히 재조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초기라는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확신이 얇다면 그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미 자금을 다 쏟아붓고 지쳐 있다면 그 시장은 이미 끝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는 늦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늦었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강세장의 가장 큰 상승폭은 대중이 의심을 거두고 항복하며 시장에 뛰어들 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중입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단계에서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이 훌륭한 기업이 이유 없이 폭락하기도 하고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아직 대중의 확신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화면 속의 숫자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입니다. 5에 샀던 주식이 7이 되면 천재가 된 기분을 느끼다가 다시 6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도 은의 수급 불균형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감정뿐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산주가 가진 독특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량주와 달리 광산주는 운영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광산 기업의 비용은 단기적으로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에너지, 유지, 보수, 가공, 운송, 그리고 기계를 돌리기 위한 간접비 등은 금속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금속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은 즉시 점프하지만 비용은 같은 속도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만큼 마진이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이 마진 확장이 바로 광산주를 수직 상승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이 토크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금속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마진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주가는 잔인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락의 파괴적인 토크에 당하지 않으면서 상승의 폭발적인 토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품질과 규율의 결합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품질, 그리고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투자자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 가격이 $100를 갈 것이다, 금이 $6,000를 갈 것이다 같은 목표 가격에 집착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진정한 계획은 만약 은 가격이 앞으로 2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생산자들의 잉여 현금 흐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금 흐름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그 기업에 어떤 가치 배수를 부여하게 될까요? 신뢰가 회복되면서 가치 배수가 확장된다면 금속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 숨겨진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목표 가격에 집착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레버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 개의 레버로 움직입니다. 금속 가격, 생산량, 비용 구조, 대차 대조표의 개선, 그리고 가치평가 배수라는 5가지 레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만약 이 중 2~3개의 레버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때 합리적인 투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에 취해 있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무모해지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미 큰 움직임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닐까?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을 가격에 다 반영한 것은 아닐까? 대체제가 예상보다 빨리 등장하면 어떡하나? 산업 수요가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현실적인 가능성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맹목적인 신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론에 대한 반론 또한 명확합니다. 일부 대체가 발생하고 수요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전동화, 그리고 전자제품의 확산은 한 분기만에 끝날 테마가 아닙니다. 이는 수년에 걸친 거대한 인프라 구축 과정입니다. 군사시설과 핵심 인프라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은 사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갑자기 끄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변동성을 존중하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객이 아닌 운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변동성 전략을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세장에서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비용입니다. 금속 가격이 오르면
광산 기업이 무조건 돈을 벌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디젤 가격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치솟고 시약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로열티를 인상한다면 마진은 쥐어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며 광산 기업을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지 않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단 하나의 영웅적인 종목에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 분산된 바구니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사이클 안에서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조정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이 시장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하고 관광객들을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의 모든 투자 논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락장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계획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냉철한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하고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기 위한 지도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지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광산 기업의 엔진룸, 즉 막대한 부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자산이 묻히기도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운영 토크입니다. 이것은 광산 투자의 심장과도 같으며 왜 광산주가 금속 자체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원리를 반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승할 때의 폭발력만 기억할 뿐 하락할 때 작동하는 파괴적인 힘이나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광산 기업의 재무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 비용의 대부분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땅을 파고 암석을 부수고 운반하고 재련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인건비, 에너지 비용, 장비 유지, 보수비, 그리고 본사 운영비는 금속 가격이 오늘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일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 비용의 덫이자 기회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매출은 즉각적으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뛰어오르지만 이미 고정된 비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매출과 비용 사이의 이 간격, 즉 마진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 1온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20이고 은 가격이 $25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기업의 마진은 $5입니다. 만약 은 가격이 $30로 20%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20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마진은 $5에서 $10로 증가합니다. 은 가격은 20% 올랐을 뿐이지만 기업의 이익은 100% 폭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광산주에 열광하는 이유이자 광산주가 상승장에서 금속 가격 상승률의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학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공식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토크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만약은 가격이 $25에서 $20로 20% 하락한다면 마진은 $5에서 $0로 떨어집니다. 이익의 100%가 증발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마진 축소를 끔찍하게 싫어하며 해당 기업의 주가를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산주가 하락장에서 금속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광산주 투자는 단순한 방향성 베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진의 확장과 축소 사이클에 대한 베팅이며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현재 시장 사이클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위험 요소인 비용 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속 가격이 오르면 광산 기업이 자동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자산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은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산 트럭을 움직이는 디젤 가격이 오르고 광부들의 임금이 오르고 재련에 필요한 화학약품 가격이 오르고 광산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강철과 시멘트 가격이 모두 오릅니다. 만약 금속 가격이 10% 올랐는데 운영 비용이 15% 상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보기에 시장은 호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마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것을 마진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광산 기업들이 금속 가격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파산하거나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용 통제에 실패했거나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는 열악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은을 캐는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방어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비용 문제와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금속 가격이 오르면 기업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그 파티에 끼고 싶어 합니다. 재정이 부족한 국가의 정부들은 광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을 보며 세금을 인상하거나 로열티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최악의 경우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운영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는 기업의 가치를 하룻밤 사이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지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산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광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나라의 법적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정부가 광업을 현금 인출기, ATM으로 취급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지질학적 데이터를 가진 프로젝트라도 탐욕스러운 정부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은 가격 100달러, 금 가격 6,000달러와 같은 자극적인 목표 가격에 집착합니다. 그런 숫자는 꿈을 꾸게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계획은 가격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광산 기업은 밈 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파고, 가공하고, 판매하여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난 뒤 현금을 남겨야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강력한 가격 환경에서 훌륭한 운영자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부채를 갚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금 쿠션을 쌓아 위기에 대비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확장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합니다. 이렇게 투기적인 도박판 같던 광산주가 현금을 창출하는 복리기계로 변모하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이 이 현금 흐름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배수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을 때 시장은 광산 기업이 버는 1달러의 이익에 대해 고작 5배나 6배의 가격만 쳐줍니다. 하지만 시장에 확신이 돌아오고 탐욕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1달러의 이익에 대해 15배, 20배의 가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플 확장입니다. 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가와 시장 심리 회복으로 인한 멀티플 확장이 동시에 일어날 때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강세장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무모해지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거대한 움직임이 이미 다 반영된 것이라면, 대체재가 예상보다 빨리 등장한다면, 경기 침체로 산업 수요가 둔화된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의 열정을 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논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검증 과정입니다. 비록 일부 대체가 발생하고 수요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과 전동화, 그리고 전자산업의 확장은 단기간에 끝날 유행이 아닙니다. 군사 및 핵심 인프라 산업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은 사용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구매력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은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이 아니라 변동성을 존중하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압도적이다라는 확률적 사고여야 합니다. 확률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은이 가진 이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심장을 부러뜨릴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긍정적인 면만 보려 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의 캔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트레이더입니까? 아니면 긴 사이클의 흐름을 읽고 그 끝에서 승리하려는 투자자입니까? 매일의 움직임에 집착한다면 여러분은 과도한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환희에 차서 고점에서 다시 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클을 타는 사람은 그 과정이 지저분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진입 시점과 추가 매수 시점, 그리고 차익 실현 시점을 미리 계획하고 장중의 소음에 휘둘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